16항입니다. 피고인은 2024년 12월 26일 국회가 조한창, 정계선, 마은혁입니다. 옥입니다. 마은혁에 대한 헌법재판관 선출안을 통과시키기 전에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여야의 합의가 있을 때까지 국회가 선출하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겠다라는 취지의 입장 밝히셨었지요. 임명하지 않겠다는 데 역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여야가 합의를 하면 즉각 임명하겠다는 데에 역점이 있는 겁니다. 그동안에 쭉 특검에서도 거부를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제가 한 그 진위는 여야 정치인들이 과거에도 훌륭한 일들을 하셨기 때문에 그 훌륭한 타협 능력을 발휘해서 하나의 그 합의를 이룸으로써 국민들이 걱정하고 국민들을 갈등을 초래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을 해결하는 그러한 역할을 충분히 하셔야 되고 또 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그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호소를 드린 겁니다. 피고인이 당시 여야의 합의가 없었다고 판단하신 근거는 뭡니까? 그동안의 특검에서 여러 번 그 명단을 제출했고 특검을 구성을 했으니까 합의를 한 거 아니냐. 그러나 우리 과거에 예에서 보듯이 이 헌법재판관은 한 번도 여야 간에 투표를 통한 합의를 투표에 참여해서 투표를 통해서 결론을 내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최악의 경우에도요. 그리고 대개 사전에 합의를 해서 헌법재판관을 임명했기 때문에 헌법재판관은 정말 국민의 어떤 동의와 존경이 필요한 그러한 그 직책입니다. 그래서 독일 같은 경우에도 3분의 2 이상의 의결을 받아야만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감안을 해봤을 때 반드시 여야 간의 합의를 이루는 그러한 상황을 통해서 헌법재판관이 임명이 되어야 된다. 그것이 헌법재판소의 진정한 그러한 기능을 담보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추가 질문입니다. 그럼 피고인께서 말씀하시는 여야 합의는 표결을 통해서 부결되더라도 표결을 통해서 결정되면 된다는 말씀입니까? 최악의 경우입니다. 사전에 합의를 하고 좋은 그러한 그 분들이 선출이 되도록 하는 것이 최우선이고요. 만약 그게 안 되더라도 합의에 여러 과정이 있기 때문에 추천도 하고 인사청문회에서 그 인사청문 보고서도 채택하고 그 청문 보고서를 투표를 하고 이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 민주적 절차를 해야 된다. 너무 일방이 한 당이 거기에 그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하는 것은 저는 헌법재판관처럼 우리 국민들의 동의와 존경을 받아야 되는 그러한 그 직책하고는 저는 좀 안 맞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이 사건은 국민의힘이 아예 표결에 참여를 안 했는데 그러면 특정 정당이든 특정 여든 야든 특정 정치 세력이 표결에 참여를 안 해버리면은 헌법재판관 임명 선출을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이세요? 특검님께서 그동안에 주장하셨듯이 그러한 그 추천과 이런 것들이 합의의 과정이라면 저는 그 투표도 협의를 하고 논의를 하지만 안 되면 최후의 투표를 통해서라도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대화와 협의와 이러한 그 노력을 해야 된다 그렇게 믿습니다. 예, 20항입니다. 피고인이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은 12월 4일 당정대 회의 이후 형성된 윤석열 탄핵 반대 당론에 따른 것이지요. 저는 그것은 모릅니다. 피고인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윤석열에 대한 탄핵 심판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사실 잘 알고 있었지요.
임명을 하지 않으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야가 합의하시면 즉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겠다는 것을 제가 직접 그 담화문에 써 넣습니다. 그러니까 피고인께서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함으로 인해서 윤석열에 대한 탄핵 심판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없다는 사실 잘 알고 있으셨죠?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이 아시기에 이미 국회가 3인의 헌법재판관을 선출했는데 이를 취소하거나 번복할 수 있는 절차나 방법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전적으로 호소를 한 겁니다. 12월 24일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도 정말 훌륭한 정치인들이 대한민국에서 이제까지 해왔듯이 훌륭한 정치인들이 훌륭한 합의를 통해서 국민들의 갈등을 없애는 그런 역할을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고요. 예, 그럼 피고인 제가 궁금한 게 피고인이 아시기에 이게 선출안이 가결돼 버렸을 때 저도 몰라서 그렇습니다. 이거 취소하거나 번복할 수 있는 방안이 있냐고요. 피고인이 아시기에. 저는 그러한 방법은 여야가 합의를 하려고만 마음을 먹으면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수 있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24망입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2024년 12월 16일경 국민의힘 당대표 한동훈이 사퇴를 하면서 국민의힘 당대표직을 대행하게 되었고 다음 날인 12월 17일경 한독수 권한대행은 대통령 권리 상황이 아니라 직무정지 상황이므로 재판관 임명을 할 수 없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해서 언론에 많이 보도됐는데 이런 사실 알고 있으시죠? 언론에 보도된 거는 봤습니다만 논의를 하거나 상의를 한 적은 없습니다. 순번 770번 사건 관계인간 통화 내역 제시하겠습니다. 12월 26일 부분입니다. 피고인 이거 피고인 통화 내역입니다. 여기 보시면 12월 26일 당시 피고인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인 권영세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권성동과의 통화 내역입니다. 피고인이 헌법재판관을 임명을 거부한 날인 2024년 12월 26일 08시 13분부터 12시 04분경까지 권영세, 권성동과의 통화가 많이 집중되어 있는데 그들과 당시 어떤 대화 나누셨습니까? 저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대화의 내용에 대해서. 국민의힘 소속 중진 의원인 권영세, 권성동과 통화하면서 당론에 따라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기로 모의한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기억이 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또 그건 아니라는 게 명확하신 건가요? 그런 것을 논의한 기억이 없습니다. 네, 다음 질문하시죠. 예, 제가 제시가 잘렸는데 여기 이제 직전인 오후 12시와 12시 02분에도 통화한 내용입니다. 26항입니다. 피고인이 여야의 합의가 있을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하지 않겠다는 입장 밝히게 된 배경하고 그 의사결정 과정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12월 24일 날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얘기한 것도 여야가 정말 합의를 이루어 달라 하는 그러한 그 정치인들의 이름까지 거명해 가면서 호소를 했고요. 12월 26일은 아마 아침에 그 오후에 그 청문 보고서가 채택이 되면 즉각 임명하지 않으면 탄핵을 하겠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 우리 정치권에 투표를 앞두고 호소를 하는 그러한 그 이유로 한 것입니다.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 정진석, 민정수석 김주현 또는 법제처장 이완규와 헌법재판관 임명 여부 관련 사항 상의하신 사실이 있습니까? 이러한 그 구체적인 사안을 놓고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헌법재판관 임명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린 분들이랑 상의하신 적 있습니까? 일반적인 이론적인 것에 대해서는 아마 법제처나 이런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었을 것 같지만 이 세 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을 논의한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저의 결정입니다.
네, 순번 770번 사건 관계인간 통화 목록 다시 제시하겠습니다. 2024년 12월 25일경 12월 25일 16시 31분경 정진석이 피고인에게 이제 장문 문자 메시지를 보냈고 피고인이 이에 대해서 답신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당시 정진석과 어떤 대화 나눴습니까? 글쎄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인원 부족으로 정상적 운영이 되지 않으면 각종 법령의 위헌 여부에 대한 판단, 기본권을 침해당한 국민의 권리 구제 등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는 건 사실이죠. 건수가 많다면 차질이 분명히 있겠죠. 그러나 하여튼 그 헌법재판소가 효력 정지 가처분인가요? 뭐 이런 걸 통해서 일단 심의는 할 수 있도록 그렇게는 한 것으로 제가 물론 알고 있고요. 그게 절대로 뭐 충분한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책임 있는 정치인들이라면은 저는 이러한 문제를 정말 국민들이 걱정을 하고 국론이 분열돼 있고 권한대행이 이런 일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굉장한 논쟁이 붙어 있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협의하고 그리고 국민들을 걱정을 덜 시키는 쪽으로 저는 결정을 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화문에도 그 합의하면 즉각 임명하겠다는 걸 얘기했고 저는 임명을 하지 않을 생각이 추호도 없었습니다. 예, 30방 생략하겠습니다. 피고인은 12월 26일 오후에 담화문 발표하실 때 국회에서 후보자 3명에 대한 임명 동의안이 당연히 가결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셨죠? 저는 합의도 극적으로 될 수 있지 않냐 그런 생각도 뭐 했었던 거는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피고인이 국회 선출 헌법재판관의 임명을 거부한 것과 관련해서 피고인은 직무집행이 정지돼 있던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를 받아서 임명 거부한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후 국회는 피고인이 재판관 선출자 3명을 임명하지 않자 12월 27일 피고인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가결했지요. 네. 그 가결 사실 그 전달 받으신 게 그날 오후 4시쯤이라고 수사 과정에서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아마 그쯤 될 겁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2014년 12월 17일경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인 국회의원 권성동이 대통령의 권한대행은 대통령이 탄핵 결정 전까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며 헌법재판관 임명에 관한 여야 합의가 있었다는 것을 부정하고 나왔고, 그 다음에 2024년 12월 23일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마은혁 정계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추천 철회를 요구하며 당일 예정된 인사청문회 불참을 선언하였고, 나아가 추후 위 후보자에 대한 선출 및 표결을 강행할 경우 권한쟁의 심판 등을 청구할 것이라고 발표한 사실을 알고 계시죠. 네. 실제로 국민의힘은 2024년 12월 23일 마은혁 정계선 후보자에 대한 2024년 12월 24일 조한창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불참하여 당시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채로 청문회가 진행된 것도 알고 계시죠. 네. 그런데 당시 다수당인 민주당은 단독으로 마은혁 정계선 조한창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하고 12월 24일 피고인에 대한 탄핵소추 수준을 당론으로 결정하였으며 12월 26일에 예정된 헌법재판관 후보자 선출 후 피고인이 즉각적으로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으면 피고인에 대하여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여 연내 포기할 것이라고 정치적으로 압박하는 상황이었지요. 네. 한편 피고인은 12월 24일 국무회의 모두 발언으로 특검법 처리나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처럼 법리 해석과 정치적 개혁과 충돌하는 현안을 현명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라고 발언한 사실이 있죠. 네. 더욱이 12월 26일 본회의에서 헌법재판관 후보자 선출안이 통과될 것으로 예정된 바 그 이전에 헌법재판관 임명의 법적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여야가 합의해 줄 것을 호소하고자 2024년 12월 24일 국민의힘 모두 발언에서 위와 같이 발언하게 된 것이죠. 네. 12월 26일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한 여야 합의를 촉구하는 담화문 초안을 작성한 김수혜 공보실장은 이걸 잠깐 보시죠. 예. 김수혜 공보실장은 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담화문 초안을 검토하면서 피고인이 직접 여야가 합의하여 안을 제출하시면
즉시 헌법재판관을 임명했다는 문구를 추가하라고 지시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이 문구를 별도로 추가하도록 지시한 이유가 무엇인지요? 네, 그거는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여야가 합의를 이루어서 그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그런 관례를 계속 지키고 있었다는 그런 뜻에서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호소한 겁니다. 피고인은 그동안 국회목이 헌법재판관에 대한 인사청문회 채택 및 본회의 표결이 여야가 모두 참석하여 표결한 형태, 즉 여야의 합의를 통해 이루어졌던 사실에 비추어 정계선, 조한창,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서도 여야가 합의를 이루어 헌법재판관 임명에 법적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다는 취지로 호소하고 그에 따라 즉시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의사를 표시한 것이 맞지요. 네, 이와 같이 피고인의 그 담화문 발표 내용대로 만약에 그까지 12월 26일 날 여야가 극적으로 합의를 해서 국회 표결을 통해서 인사청문회 헌법재판관 후보가 선출되면은 바로 임명할 계획도 있었던 것이죠. 네, 그렇게 했을 겁니다. 네, 피고인들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네. 최초 12월 26일에 여야 합의가 없다는 이유로 임명을 하지 않겠다고 이제 발표를 하셨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 발표하신 것 자체 그리고 여야 합의를 촉구한 그 자체에 대해서는 뭐 이 법정에서 특별히 논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하고 저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우리 한덕수 권한대행의 어떤 그 배경, 이유 이걸 좀 한두 가지 여쭙고 싶거든요. 첫째는 그 당시에 권한대행의 어떤 권한이 이게 실질적 권한이냐 형식적 권한이냐를 놓고 이론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에서 추천을 하더라도 임명을 실질적으로 안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고 이런 실질적인 임명 권한이냐 아니면 추천을 하면 그에 대해서 반드시 임명을 해야 되는 어떤 형식적인 권한이냐 그런 논의가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가 그때까지는 그 당시까지는 어떤 위법이다 위헌이다 해야 된다 말아야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결정을 내린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런 배경 하에서는 여야 합의를 할 때까지 내가 임명을 보류하겠다는 판단을 좀 자유롭게 하실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어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즉 그 당시에 권한대행께서 이렇게 미루면서 지금 같은 사태 이게 범죄로 기소돼서 재판받는 사태가 오리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으셨던 것이죠. 네, 그런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어디에도 그것이 미루는 것이 위법이라서 범죄가 된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도 없고 선언한 사법기관도 없고 이 학설은 갈리고 있었고 그랬던 것입니다. 그렇죠? 네. 근데 쭉 다른 거 하나 묻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걸 들어보면 그 국회 몫의 헌법재판관과 관련해서는 한덕수 피고인께서는 좀 더 여야 간에 합의를 하라 이걸 계속 답변하셨던 것 같고 대행의 권한에 대해서 고민을 하셨다는 취지는 답변하실 때는 안 나왔던 것 같거든요. 아니 지금 제가 질문은 그렇게 하시는데 묻는 취지는 그 고민은 네네 처음부터 있었던 거죠. 처음부터 권한대행의 그 국회목도 포함해서 그 임명이라는 것이 어떤 개념이냐 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거기에도 우리가 비교적 익숙한 학설처럼 그 세 가지 현상유지적이냐 현상유지를 국한될 필요가 없느냐 아니면 권한대행이 무한대의 그런 그 대통령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거냐 하는 것은 처음부터 계속 중요한 그 이 문제에 관해서는 토픽으로서 계속 있었던 걸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뭐 그렇게 알겠습니다만은 앞에 대답하셨을 때는 계속 이제 여야 간의 합의를 계속 말씀하시길래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대행의 권한에 대해서 또 고민이 계셨으면 국회 몫이지만 권한 대행이 그렇게 임명하는 게 맞는 건지 고민이었고 여야 간의 합의를 더 충실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대답하셨으면 그렇게 이해를 할 것 같은데 앞에 부분에 계속 합의 문제를 말씀하시길래 여쭤보는 거였습니다. 저는 오히려 그런 학설도 갈리고 여러 가지 국론의 분열이라 할까요? 사회적인 갈등 또 정당 간의
생각의 차이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하나의 좀 그 뭐 정당성이라 할까 이런 것들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여야 합의가 하나의 중요한 역할이 될 수 있지 않냐. 과거에도 그런 문제에 있어서 정치권에서 합의를 통해서 그런 하나의 그 정당성을 확보하고 하는 게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좀 호소하자 그런 생각이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팀장님 알겠습니다. 네, 계속 물어보시죠. 예, 그 취지를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하면 지금 재판장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 권한대행께서 그 여야 합의나 이런 것들을 촉구하고 그렇게 기간을 연장하면서 임명을 미룰 수 있었던 심리적 배경에는 뭐 이렇게 하더라도 이게 위법이 되거나 내가 권한대행으로서 헌법을 위반하거나 이런다는 걱정이 없었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그 조금 전에 말씀하신 다른 고려, 즉 국론의 분열이라든지 국회의 어떻게 보면 올바른 방향이라든지 다수당의 어떤 뭐 폭거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걱정이라든지 하는 권한대행으로서의 정치적인 판단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룸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렇기 네. 때문에 미룰 수 있었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런 것이죠. 네, 그런 걱정은 없었습니다.